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마지막 강의 제7강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개론에 대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원래 사회복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또 제 전공 분야도 제가 다 모르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께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간단한 아주 얕은 지식으로 소득 그리고 주거 그리고 또 의료,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영상 3개로 제 7강을 꾸미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복지 개론의 맨 마지막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각론을 한 대여섯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심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딱 뽑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첫 번째는 소득 보장이에요. 소득. 결국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통해서 재분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줄인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일정선의 빈곤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빈곤선을 기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양극단의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느끼는 차이를 줄이는 건 사실 상대적인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이 내가 아무리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억, 2억 버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 상대적 빈곤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떠한 그 절대적인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 그것은 좀 절대적인 기준의 빈곤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기준, 이 상대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국가가 최근에는 사실 그 절대적 빈곤보다 이 상대적 빈곤이 더 중요하긴 한데, 국가 정책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로 상대적인 빈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빈곤도 충족을 우리가 해소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가장 우선적인 것,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한다, 소득을 보장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고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최저생계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개인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내는 돈이, 액수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를 갖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냐 해주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예요. 네, 그거를 정하는데 한 사회의 그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지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역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하는 그 최저임금, 이런 것도 다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최저임금 시작할 때 어땠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하면, 물론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곧 조금, 이전에 비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대기업에서 한 논리는 뭐냐면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10,000원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그때 당시 상승폭 좀 높았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하면 곧 모든 기업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회 파이가 커지고 경제력이 강해지고 일정 정도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진 사람은,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를테면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망한다, 막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불행히도. 그러니까 지금 뭐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분들은, 여기에 위치하신 분들은 그럼 우리 사회가 망하나? 우리 국가가 망하나? 우리 나라의 빚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약간 지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가 확충이 되고 최저임금이 향상이 되고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는 경제력이 강해지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간단히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 인덱스,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에는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전물량 방식은 최저생계 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등의 필수 품목과 소요량의 시장가격을 환산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식이고, 반물량 방식은 필수 품목 중에서 음식비만을 산출해서 엔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전물량 방식의 경우는 라운트리 방식과 마켓 바스켓 방식이 있고, 반물량 방식에는 엔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간략히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소득 보장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빈곤감을 느끼는 것에는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는 거의 본인이 경제적으로 창출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수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빈곤선 위라고 해서 똑같은 그 경제적인 수준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죠. 빈곤선이 존재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위치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위치하는 빈곤선 바로 윗부분, 빈곤선을 겨우 벗어난 분들이 느끼는 빈곤감은 이 위에 있는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상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여의 정도라든지 결여의 종류, 빈곤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서 빈곤선을 살짝 벗어난 분들의 경우도 사실은 사회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보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공부조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이 내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어떤 가이드라인만 충족하면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빈곤선을 살짝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는 본인이 기여를 하고 기여한 만큼, 기여한 대비, 기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 나중에 소득 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보장을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죠.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잠재적인 최저생활보장 정책입니다. 공적연금이나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빈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적 성격의 생활보장 정책이죠. 이는 자산조사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서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수당, 그리고 아동 및 보육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회수당은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죠. 자, 간략히 소득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사회복지라는 것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에게 사회가 안전장치로서 최소한의 최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핵심 분야이니만큼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보수 정권의 행정부가 들어서든 진보적인 색채를 띤 행정부가 들어서든 어차피 사회복지라는 이 예산, 사회복지라는 국민의 관심,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점점 확대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혹은 기초연금을 기본소득을 또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한데서 금방 국가가 망하고 막 다 예산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사회가 국민을 더 전생에 걸쳐서 보살피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극과 극의 예를 들거나 극과 극의 경우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가 사회복지 들어서고 행정부가 만들어져도 사회복지 예산은 계속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있죠. 보다 많이 확대될 것인가, 보다 적게 확대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복지 이 예산,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예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 재정이 빵꾸가 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행정부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에서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 국가의 빚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빨리 탄핵을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죠? 어떤 그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딱 그래요. 지금 국가의 빚이 몇 조다, 몇 천억이다, 몇 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경제력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갖고, 국민들,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하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기 위한 행위들은 좀 금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회복지는 어차피 예산 보십시오.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은 보다 더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7강의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고 사회복지 개론의 강의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